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생하고 나서 뭐 오늘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대만이냐 뭐 그런 이제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어 중국이 2027년에 뭐 2027년까지 뭐 대만을 침공해서 뭐 대만과 통일을 이룩하겠다 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이제 낭설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 2027년도 프레임이 이게 좀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그 2021년도 중국 창당 100주년을 맞아가지고 시진핑의 연설문을 대만에서 해석하기를 2027년도까지 대만 통일을 이룩하겠다는 시진핑의 의도를 읽어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이 덥석 물게 됩니다. 미국이 덥석 물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이 시작이 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만을 명분으로, 대만의 방어를 명분으로 이제 예산 확보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만 싱크탱크에서 이제 이러한 해석을 한 게 2021년도 9월달, 10월달에 발표되는데요. 그걸 이제 미국이 덥석 물고 2021년도 11월부터 이듬해 2022년도 3월까지 미 의회에서 이제 청문회를 굉장히 많이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합참, 뭐 국방부 장관, 뭐 국무장관, 국가안보실장, CIA 등등 그 국장이 나와가지고 대만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예산 확보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12월 달에 통과된 그 국방수권법 2023을 보게 되면요. 거기서 인도태평양 전략과 그 다음에 대만 방어를 위한 예산 확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국방수권법이 통과됐을 때 한 4,400쪽이었는데요. 그 중에 3,100쪽을 대만 문제에 이제 할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다음에 2023년도 이제 통과된 2024 국방수권법에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부족분이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작년 12월 달에 통과된 2025년 국방수권법에 이제 또 이렇게 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서도 2027년도 대만 통일설이 지금 미국 내에서도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하여간에 그 경위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뭐 정말 대만 해협이 위험한 그런 이제 전략적 함의는 우리가 한번 경계심을 가지고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이제 우리 선택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대명제를 가지고 좀 이 문제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중 경쟁은 일단은 체제 경쟁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안정은 세력 균형에서 나오고 강대국의 세력 균형과 이제 동맹 구조에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력 균형을 이제 그 훼손하려는 세력이 오늘날 이제 북한과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에 이제 중국의 국정 방향하고 지향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시진핑이 2012년도에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선출되고 13년도에 이제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 다음에 그 2013년도 3월 달에 첫 번째 가진 이제 당 간부 회의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소멸할 것이고 사회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임을 할 때 2017년도 당대회에서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완성,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사회주의 현대화에 이제 일정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이제 닦을 것이고, 그 다음에 2049년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강국 건설을 이제 이룩할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임기부터는 사회주의 시스템의 강화를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그걸 국정목표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사회주의 길로 나가는데,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은, 중국이 제로 코로나 선언했을 때 보게 되면은 사회주의 방역 시스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데도 사회주의 방역 시스템이 또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사회주의 체계를 이제 또 자화자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쭉
그 제가 말씀드린 그 일정표가 이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만 통일 문제는 이제 2049년도, 그러니까 등서평도 이제 재임 기간 동안에 이제 강조했듯이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되고 난 지 이제 100주년이 되는 해 이전에 이제 대만 통일의 이제 그러한 과업을 이제 2049년도 그 목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의 이제 임기가 이렇게 길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2035년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초를 이제 닦기 위해서 정말 시진핑 같이 뼛속같이 공산주의 지도자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시진핑이 계속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이건 미국에서도 공교롭게 일치하는 부분인데요. 미국도 그 당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앞으로 10년이 2032년도까지죠.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라고 했는데 시진핑도 그 당시에 공교롭게도 또 유사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27년도까지가 이제 관건적인 시기로 보고 32년도까지 앞으로 10년이 이제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또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중국의 자신감의 원천은 어디서 나오냐? 정말 경제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를 이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면요. 중국이 WTO 가입국이 된 게 이제 2002년이거든요. 회원국이 된 게 2002년도인데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그 당시 연평균 12%의 이제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이제 14.2%를 찍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중국이 정말로 세계 무대에 이제 우뚝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일련의 이제 과정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독일하고 일본을 제치고 경제대국이 되면서 이제 사회주의 경제 체제의 이제 그 우월성을 입증하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추월하겠다는 이제 그 정책적 행보를 이제 2015년도부터 본격화하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2013년도에 이제 1대1로 중국몽을 발표를 하고 2015년도에 중국 제조 25%를 발표하면서 제조업 분야에서 한 80% 정도를 중국이 선도하겠다. 그 다음에 중국 표준 2035를 이제 2020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표준에서 이제 중국이 또 이걸 주도하겠다는 이제 그런 결의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미중 전략 경쟁이 불가피한 이유는 이제 중국이 이제 저는 이제 마오 시기에는 이제 귀여운 강아지였고 그 당시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피폐했죠. 개혁 개방 시기가 와서 이제 좀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중국을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괴물로 이제 변신됐죠. 그래서 이 덩치 큰 괴물이 자원 부분이라든가 뭐 기술 부분에서 정말로 많은 자원이 필요한데 이 자원을 지금 오늘날의 국제 제도, 국제법, 세계 규범에 맞춰서 이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입에 많이 의존하는데 이걸 다 준수하고 존중을 하다 보면 중국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가성비가 좋게 이 자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게 되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이런 이제 왕성한 이제 자원에 대한 식욕을 자기네가 충당하기 위해서 이걸 정말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탈취, 편취, 착취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은 이제 아무도 기존의 질서, 제도, 법과 규범을 이제 자신의 성장의 장애물로 이제 많이 인식을 하죠. 그래서 탈취와 편취와 착취, 삼취를 이제 좀 많이 일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제도를 이제 제도와 규범, 이제 개선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표면적인 이유로 이제 중국이 국제 제도와 기구의 혁신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좋은 관점에서 저희가 볼 수가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제도가 이제 그 혁신되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을 중국도 알다 보니까 그렇게 탈취와 편취에 이제 많이 의존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이제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이제 교정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정책적인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배제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단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도 역시 미국이 추구하는 그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 기반이 되는, 그리고 전제가 되는, 즉 국제규범, 법, 제도를 준수하고 존중을 하게 되면은 인도태평양 전략에 언제든지 어,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이제 정말로 중국의 왕성한 이제 식욕을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나서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중국이 세계 공공재하고 자원을 지금 무작위하게, 무차별하게, 무분별하게 지금 독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이제 히토리도 이제 이 관점에서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정학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에치슨 라인하고 일도련선하고 이제 유사한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에치슨 라인에는 이제 그 한반도가 이제 미국의 최전선 방어선에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도련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북한의 도발이라든가 중국의 지원이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차이점은 이제 하나 큰 게 있습니다. 이제 에치슨 라인이 획정됐을 때는 이제 한미동맹하고 주한미군이 없었죠.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이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도련선은 이제 미국의 이제 최전선 방어선이고 중국한테 최후 방어선인데요.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선을 뚫기 위해서 미국은 굉장히 격렬하게 전쟁을 치를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아부을 것입니다. 근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주한미군하고 한미동맹 관계 때문에 일도련선을 정말로 돌파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중국 대륙을 침공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이런 현실을 알고 있죠. 이런 전략적 현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하고 한미동맹이 굉장히 눈에 가시죠. 그래서 중국은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가 한반도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북한과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폐기와 그다음 주한미군의 철수를 이제 오는 날까지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을 결정하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소다자주의로 나가는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정말 냉전 시기에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42%였고 그다음에 2000년도까지만 해도 32%였는데요. 지금은 24%밖에 되질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공공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맹과의 협력을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래서 소다자주의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제 소다자주의를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여러분들 어벤져스 보게 되면은 한 네다섯 개 이제 작은 로봇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합체가 되면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구상을 가지고 소다자주의를 지금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까지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인도태평양 전략과 소다자주의에서 보게 되면요. 그래서 목표는 이제 아무래도 그런 트랜스포머를 염두에 둔 전략이기 때문에 동맹과는 군사적 통합, 그다음에 확장 목표를 이제 전제 조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군사적인 부분에서 지금 지휘 체계까지 인테그레이션이 다 굉장히 많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 한미 간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3국이 이제 이러한 군사적 통합을 지금 지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게 이제 트럼프 정부에 들어와서도 이제 저는 유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헤리티지에서 발간하는 이제 프로젝트 2025를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해 핵심 내용이 뭐냐면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역시 동맹 체제와 네트워크 강화를 이제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군사적 통합에서 보게 되면은 트럼프 정부하고 헤리티지 2025 그 프로젝트 2025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동맹과의 이제 비용 부담의 증대뿐만 아니고 역시 분담 부담입니다. 그래서 역할론이 이제 여기서 제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게 이제 또 미국을 이제 추동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이제 해양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 야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도련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내부에는 이제 구단선이 있고요. 그래서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바다와 하늘까지 이제 궁극적으로 자기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먹겠다는 이제 그러한 지금 목표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도에서 나타났다시피 제일도련선을 방어한 데 있어가지고 우리의 바다와 하늘이 이제 굉장히 관건적인데요. 이러한 이제 우리 바다와 하늘에 대해서도 중국이 이제 해양 전략을 처음 짰던 1986년도, 87년도를 보게 되면은 그때 리우아칭이라는 원사가 등소평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해군 전략을 그때 처음 짭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게 되면은 제일도련선 내에서 이제 평시에는 제해권과 통제권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 목표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전시 상황에서는 이제 추가하는 이제 그 권한이 여기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반격권인데 여기서는 이제 핵반격권까지 이제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항해의 자유를 보장하고 항해의 자유를 이제 역시 자기네들도 이제 굉장히 중시하고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데요. 우리의 항해의 자유와는 이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그 동아시아 이제 큰 지도를 보여줬던 게 그게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 내에서의 미국의 동맹과 우방은 어, 모두 다 열도거나 아니면은 반도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지역에서 항해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이게 상업적인 통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지역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미국 우방과 동맹의 이제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네 군함들이 이제 자유롭게 항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제 보장이 된다는 입장에서 그렇게 항행 자유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태평양에 이제 자유로운 진출입이 이제 보장이 돼야 되는데, 어, 크게 보게 되면 중국이 태평양을 이제 진출할 수 있는 그 항로는 이제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해협, 대만 해협, 그다음 대한 해협, 그다음에 홋카이도 쪽에 이제 라페르자 해협이 있는데요. 근데 거기서 이제 대한 해협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북극 항로가 이제 개발되면서 이제 우리의 바다가 전략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지경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의 바다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가 만약에 개척이 된다고 하면은 중국은 우리 세계 바다를 통해서 북극 항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제해권이라든가 통제권을 이제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렵게 구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2016년도에 중국 해군 내에서 이제 발간하는 그 학술지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이제 한반도를 언급하는 부분이 딱 한 줄입니다. 한 줄인데 그 한 줄이 이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은 제일도련선 내의 바다를 중국의 핵심 방어 지역으로 재확인한다 하면서 거기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 바다가 포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렇게 우리 바다를 이제 넘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과 해상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규범에 의존해 가지고 우리가 PMG라든가 EEG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해를 일시적으로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하늘과 바다는 이제 평행적으로 가죠. 그래서 이제 카디스 같은 경우도 중국이 2013년도에 설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가장 잘했던 게 그 이튿날 우리가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한 것이죠. 그래서 대만 해협이 이제 항해의 자유 이제 모든 이제 시발점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대만 해협이 막히게 되면요. 중국도 이게 굉장히 타격적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대만 해협이 막히게 되면은 이 남중국해가 소위 말하는 죽은 저수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전락이 될 텐데요. 그래서 대만, 태평양의 이제 자유로운 진출입이라든가 북극 항로의 이제 자유로운 진출입을 위해서는 대만 해협에서 이제 항행의 자유가 이제 보장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미국이 이걸 통제하고 나설 경우에는 아무도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자부하는 남중국해 이제 80%가 자기 영해라고 이제 주장하지만서도 여기가 막혀버리게 되면은 이제 정말로 죽은 저수지로 이제 남중국해가 전락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답게 대만과의 관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이제 대만과의 관계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법안들을 이제 그 작용을 하고 있고, 대만도 이걸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미 의회도 이제 굉장히 초당적으로 이제 대만을 이제 지지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제 국방수권법에서도 이제 그것이 잘 나타나 있고요. 다음 장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첫 번째 이제 국방수권법이 이제 통과되고 난 다음에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미중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 과정에서 이제 미 의회 같은 경우도 이제 대만 관련해서 법을 굉장히 많이 이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기록들을 여기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산 확보를 인도 태평양 전략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제 이 모든 것이 다 시작이 됐는데요. 하여간에 이제 그 국방수권법 첫 번째 국방수권법을 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대만 방어에 이제 미국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대만 거주인들의 이제 안전 위협을 이제 기정사실화된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항 능력을 이제 미국이 향상시키는 데 도와주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뭐 국가 그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서도 이제 어 동맹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이제 호소를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한미동맹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제보복에 맞대응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만드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의 동맹이 이제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해 가지고 뭐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되는 사드 같은 경우 이제 염두를 두고 이제 그렇게 말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도 수수방관하진 않겠다 하는 이제 그 결의도 이제 국방수권법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만 유사 사태가 이제 불거지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이제 대만 유사 사태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우려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일본이 이걸 빌미 삼아 가지고 미일 동맹을 이제 군사적인 통합 방향으로 이제 일구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은 이제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대만 유사 사태 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그 명분은 어디에 있냐면은 대만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을 구출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지금 구출 작전을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들여다봤는데요. 2022년도 이제 9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만에 주재하는 일본인 수가 이제 한 16,000명 정도 됩니다. 그다음 미국이 한 11,000명 되고요. 그래서 미국도 이걸 하나의 명분을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한 4,800만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하여간에 이들의 이제 구출 작전을 이제 빌미로 지금 일본은 이제 대만 유사 사태 때 이제 입장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죠. 근데 뭐 이러한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다른 소다자주의에 대해서 이제 중국도 불편한 기색을 많이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자기네를 이제 포위하는 그런 이제 C형 방어망이라고 이제 그렇게 많이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이제 동맹
북의 이제 중국과의 갈등에서 이제 지지하고 지원하는 이제 입장을 이제 밝히는 사례가 이제 영토 분쟁에서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2014년도에는 이제 버락 오바마 이제 전 미 대통령이 일본에 국빈 방문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센카쿠 조어되죠. 꺄이다오에서 이제 일본과의 이제 분쟁 때, 일본을 지지한다는 이제 그런 미국의 입장을 공식화했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 같은 경우도 2024년이었죠. 작년 8월 달에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이 이제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왕이 면전 앞에서 필리핀과의 이제 영토 분쟁에서 미국은 이제 동맹으로서 필리핀을 지지한다. 이 두 사례를 보게 되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션란, 에도 이제 많은 함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렇게 나온 데까지는 일단은 당사국, 필리핀하고 일본이 이런 영토 분쟁에서 그렇게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강경하게 대응하면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충돌, 군사적인 충돌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선 대응했죠. 그리고 미국의 후 지원을 이제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래서 서해 문제에서 이제 좀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나서서 지원을 선언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제 저도 그래서 강경한 대응을 지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사 사태를 이제 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가지고 뭐 우리 정치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대만 유사 사태 때 왜 개입을 해야 되냐,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미국이 그 동맹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대만 유사 사태 때 동맹의 참여를 이제 그 강조하면서 분담 부담으로 가는 그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은 이런 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다음에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동맹 조약,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대만과의 이제 동맹 조약도 존재했었죠.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조항에 모든 조약이 태평양에서 이제 공동의 위협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동맹이 이제 공동 대응해야 된다는 조항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과의 동맹 조약에서 보게 되면 3, 4, 5조의 이제 어, 그런 이제 의무가 이제 기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주, 뉴질랜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3, 4, 5조에 이제 이렇게 어,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제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대만, 과거 이제 대만도 이제 5조, 6조에 이제 조항이 이런 조항들이 포함이 돼 있었죠. 그래서 한미동맹에서 보게 되면 제 3조에 이제 이것이 이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대만 유사 사태 때 미국이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 한미동맹도 어, 작동되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응 전략 부분에서 보게 될 텐데요. 저는 이제 우리가 레버리지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제 뒷장에 보게 되는 2차 전지 뭐 뿐만 아니고 저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IRS라든가 이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에 제재를 가했을 때 저는 우리는 쌍수 들고 이거 환영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중국산을 이제 자기네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우리한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레버리지가 있는데요. 특히 IRS에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중국이 세계 시장의 한 9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8, 90%를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생산하는 배터리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한테 인센티브를 안 준다? 그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는 미국 시장한테도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 전략을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요. 반도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비메모리는 이제 미국이 상당히 이제 많은 점유율을 이제 차지하고 있지만서도 뭐, 패브라든가 그 메모리 반도체 보게 되면 TSMC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력 세력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우리가 레버리지로 활용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요. 아쉬운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OLED, 이제, 이건 디스플레이인데요. 디스플레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스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군사적인 의미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드론이라든가 이제 뭐 보게 되면은 이게 원격 조정하지만서도 그 화면이 이제 디스플레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이제 우리가 다 위성 장치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지금 전략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부상을 하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보더라도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가 삼성까지 포함해서 한 70%의 세계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 레버리지를 발휘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그 글로벌 톱 10, 2차 전지 이제 업체들의 이제 소위 말하는 시장 점유율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제외하고서는 2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한때는 뭐 7%, 한때는 12%까지 세계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파나소닉의 이제 2차 전지 생산율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지속성이 없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소위 말해 레버리지를 이제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뭐 지금 미중 전략 경쟁에서 뭐 선택의 옵션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 제가 이제 선택 옵션이 많지 않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리고 민주당이라든가 진보 측에서 이제 주장하듯이 뭐 우리가 대만 유사 사태라든가 뭐 태평양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의사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개입을 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동맹 조약이 이제 그렇게 그러한 이제 여건을 제공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동맹의 이제 성격과 기능과 역할, 그다음에 이제 목표와 목적을 이제 조정하는 것이 이제 미국의 이제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앞서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외교적 역량을 펼쳐야 되고요. 그래서 대비 전략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실정에 맞는 의제를 우리가 설정을 하고서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 접근해야 되는데 우리만의 의제를 지금 발굴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또 치러야 될 대가도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이용을 해야 될 텐데, 그럼 이제 노력이 좀 부족하고요. 그래서, 또 때로는 이제 우리 국익에 이제 극대화하는 것도 뭐, 외교 목표의 하나지만서도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 국익의 손실을 또 최소화하는 것도 우리 국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이제 국익의 손실, 이 손실이라는 단어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벤테이크 전략이 이제 참 잘, 진행되지가 않는 이제 그런 장애물로 이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의 레버리지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전 뭐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역대 정부가 이러한 이제 뭐 미국 한미동맹뿐만 아니고 우리 외교에서 보게 되면은 의제를 삼고 싶은 의제들이 있는데 대국민 설득 작업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외교 힘의 원천은 저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상대국한테도 우리 국민들이 이러한 방향으로 원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 난 관철시켜야 된다. 이러한 자세가 좀 필요할 텐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는 이제 아무래도 상대방을 설득하는데도 우리 이제 역량이 이제 많이 딸리는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